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 생산과 소비 또 투자가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3분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로 내려갔고 이 중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1인명 ISA의 누적 수익률이 한 달 전보다 2.07%포인트 오른 11.71%로 집계됐습니다. 주요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탄 영향입니다.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 동안 보장하고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슈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소비, 또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정부는 6월 경제지표 개선 조짐이 뚜렷하다며 3분기 반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우리 경제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생산, 소비, 투자 3대 지표가 반년 만에 나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4.2% 늘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2009년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7.2% 오르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2.2%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이 늘어난 것은 수출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제조업 수출 출하가 전월보다 9.8% 증가하며 3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2.4%, 설비 투자도 5.4% 각각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수는 96.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전례 없이 빨랐던 만큼 이후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3분기 경기 반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생산 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 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진 만큼 3분기 확실한 경기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로 내려갔고 이 중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8%포인트 내린 연 0.89%였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대출금리는 0.1%포인트 하락한 2.72%였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한 2.6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중 일반 신용대출 2.93%로 사상 처음 2%대에 진입했습니다. 기업대출 금리 역시 역대 최저인 2.75%로 내렸는데 다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88%에서 2.9%로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누적 수익률이 한 달 전보다 2.07%포인트 오른 평균 11.7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 25곳이 출시한 일임형 ISA 상품 205개의 모델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를 모은 결과입니다. 205개 상품 중 3개만이 마이너스 누적 수익률을 나타냈고 90개는 누적 수익률이 10%를 초과했습니다. 성과가 가장 좋은 상품은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 초고위험 모델 포트폴리오로 누적 수익률이 57.58%, 1년 수익률이 20.12%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일임형 ISA 누적 수익률도 상승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이 오늘부터 된 겁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죠. 전월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살펴보면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까지는 2년 계약이 기본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세입자에게 추가로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한 달 전까지 통보할 수 있는 건 올해 12월 10일 전까지고요.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라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므로 최소 2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은 11월 1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과 똑같이 10월 11일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미 여러 번 계약을 연장해온 세입자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렇게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5%보다 낮게 상승폭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 들어가냐 이런 반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정말 집주인에게 불리한 제도인지 그리고 집주인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직계 좀비속, 즉 집주인의 부모나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 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처럼 실거주 목적을 포함해 개정된 주임법에서 보장되는 집주인의 권리는 총 9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임차인이 2회 연속 월세를 밀렸다거나 허위 신분으로 계약을 했다거나 혹은 주택의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임대인도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이사비 등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임차한 주택이 멸실됐거나 철거 및 재건축 등 주택 보수가 필요한 때도 주택 점유권을 집주인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지적되는 게 이제 전세가 월세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세부담이 강화되니까 그 부분을 전가할 수 있다. 그래서 월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번 법 개정에 부작용 예방하기 위한 내용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입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법이 즉시 시행된 만큼 전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전환하기 힘듭니다. 개정된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수용한다면 월세로 전환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증액 상한선이 있는데요. 주임법의 법정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월세 금액은 보증금의 10%나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더 낮은 것을 정해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3억 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월세로 전환되는 2억 원의 4%인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67만 원이 월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월세로 전환하는데 제동도 걸 수 있는 법안도 마련이 돼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전세가 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까지 늘어나는 데다가 인상률도 묶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저금리 기조의 세부담 강화 등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미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사려는 비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제도가 사라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려면 현재 차입금 명목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당장 돌려줘야 되는데요. 수억에 해당하는 만큼 마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금액을 전세 보증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한다면 이자 비용이 추가로 생깁니다. 은행 대출 없이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구조가 쉽게 무너지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즉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은 현재 집주인들이 전세제도로 얻는 혜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종료되는 4년 뒤에 전세값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집주인은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전세 제도가 없어지려면 무이자 성격으로 조달받는 전세 보증금에도 금융 부담이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다달이 돈을 내는 것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게 주거비 부담이 덜 들어가므로 전세를 선호하는 건데요. 이렇듯 현 상태로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속전속결로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곳인데 지금은 급격히 소진됐고요. 교통 호재에 대규모 기업 투자까지 잇따르며 아파트값이 오르고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평택 지역 설석용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공급하는 이편한 세상 비전센터폴에 총 583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최근 평택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타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호반건설이 공급한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2차 청약에서는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246가구 모집에 총 9,895명이 신청해 평균 4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평택 미분양 물량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90가구였던 평택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감소해 5월 기준 61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8개월 만에 전체 미분양의 77%가 소진된 겁니다. 평택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평택 용이동에 있는 신형평택 비전주엘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4억 9,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3억 5,3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새 1억 4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평택 부동산 회복은 교통 호재에 더해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금 외곽 지역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는 거죠. 한동안 평택 쪽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단기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오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은 평택 상승세에 부동산 사기나 기획 부동산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매수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초대형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년 10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기업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2.22% 오르며 2249.3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58% 상승하며 815.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8,224억 원, 기관이 1조 472억 원씩 매도했지만 오랜만에 외국인이 1조 9,145억 원의 대량 매수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3,096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5,103억 원, 427억 원씩 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연방준비제도는 FOMC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연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밝혀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연준과 의회의 추가적 경기 부양책 필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수합 연장으로 달러 유동성은 더욱 늘어난 셈입니다. 이러한 미국 금융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에 국내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수로 삼성전자 등 초대형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만 삼성전자를 약 1조 6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주를 주로 매수했습니다. 특히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도 1,229억 원의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며 주가는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주가 상승이 시작된 코로나19 진단시약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호실적을 이미 발표했거나 또 호실적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과 단기간 이익 개선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까지 이어지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늘어난 겁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32.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 경기 부양이 가시화되어가는 과정 속 달러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증권업계는 전망했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의 압박 속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와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LG화학이 올해 2분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 증가한 6조 9,352억 원, 영업이익은 131% 늘어난 5,716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표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하며 배터리 부문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인 2조 8,230억 원과 영업이익 1,5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3분기 자동차용 전지의 유럽 출하량 확대와 원통형 전지 판매 증가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2분기 승용차 수출이 1분기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0.6% 감소했습니다. 수출 대수는 35만 대로 같은 기간에 47.4% 줄어들어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0%대였던 1분기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반면 2분기 승용차 수입액과 수입 대수는 각각 17.7%, 1.2%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2분기 승용차 무역 흑자는 3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8.9% 축소됐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승용차 수출액이 26.3%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8.4%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상당수의 전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또 개최가 연기됐었죠. 이 때문에 전시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방역에 신경 쓰며 오프라인 전시를 새롭게 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원미디어의 스폰지밥 전시 현장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문화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공연 전시 분야에서 입은 손해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이에 문화 콘텐츠 기업 대원미디어가 새로운 오프라인 전시 개최에 나섰습니다. 유명 캐릭터 스폰지밥 IP를 활용한 이번 전시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이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쟁이나 승부에서 벗어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차별화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지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스폰지밥의 밝고 명랑한 기운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행복을 찾는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전시장에 여러분을 초대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만화 네모네모 스폰지밥의 배경인 비키니시티를 시작으로 스폰지밥의 일터인 집게리아 등 12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됐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포토존과 참여존은 타깃층인 2030 세대는 물론 가족 방문객의 관심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펀지밥이 국내에서 대중적인 팬덤을 가진 캐릭터인 만큼 이를 활용한 MD 제품들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전시 참여로 인한 코로나 감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스폰지밥의 행복을 찾아서 전시는 방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였는데요. 열화상 발열 체크기에서 1차 체크 후 직원이 티켓 부스에서 입장을 위한 QR 체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스펀지밥 캐릭터와 대원 미디어의 IP 활용 능력이 더해진 이번 오프라인 전시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 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메뉴로 인기를 끄는 음식 메뉴가 바로 치킨이죠. 이 치킨과 함께 맥주를 먹는 치맥은 외국인들도 아는 한국말이 됐다고 합니다. 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 음식이 아님에도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 외식 기업의 해외 활약상을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모든 레스토랑의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외식업이 문을 닫은 상황. 이 가운데 미국 맨하튼에 위치한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오히려 전년 대비 50%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고객이 오랜 시간 매장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그랩앤고 시스템을 매장에 적용하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랩앤고는 미리 조리된 치킨과 샐러드, 음료 등 제품을 바로 골라 결제 후 포장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배달 시스템도 실적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달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배달 치킨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 매출에서 배달 비중은 지난해 10%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로 전년 대비 400% 급증했습니다. BBQ는 지난 2007년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향인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맨하튼을 포함해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올해 6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5% 늘어난 약 3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과 비교해 100%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현재 코로나19 패닉에 빠진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적표인 셈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BBQ 매장의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미국 내 가맹점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한국의 치킨 맛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BBQ의 노력과 BBQ 고유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의 품질, 맛, 레시피 등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현지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특히 미국 맨하튼 32번가의 매장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 일평균 10통의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BBQ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목표로 지난 2003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독일, 베트남, 캐나다 등 세계 57국에 진출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5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BBQ는 해외 진출을 위해 20년 가까이 들인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고도 자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운 닭을 즐겨 먹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맛의 한국식 치킨을 소개하며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BBQ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식 치킨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K푸드가 가진 건강한 이미지를 꼽았습니다. K푸드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건강한 음식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 BBQ는 건강한 식재료와 세계 최초 올리브유를 사용한 치킨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BQ는 앞으로도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햄버거 하면 미국의 맥도날드를 떠올리듯 한국식 치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K푸드의 위상을 높인다는 포부입니다. 현재는 57가국에 매장 운영 중으로 올해 미주 지역에 300여 개 매장을 운영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공사, 허가 등이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70억 인류가 건강하고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가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에 비해 0.4%가 늘어났습니다. 2016년 2.9%를 기록한 북한 실질 GDP 성장률은 2017년엔 마이너스 3.5%, 2018년 마이너스 4.1%로 2년 동안 감소세를 확대하다가 3년 만인 지난해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농림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유엔의 대북교역 제재안이 채택되고 급감하던 대외 교역 규모가 3년 만에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북한의 가장 핵심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지난해 대외 교역 규모도 이전 6년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본격적 회복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CN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